지금이 2024년이죠. 그러면 오늘 사건은 약 50년 전의 사건이 되겠네요. 1974년 10월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당시 34세였던 남성 임 씨였어요. 혐의는 협박죄였는데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상습적인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로 추가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2차 공판이었어요. 그리고 이날 사망한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을 직접 고소했던 50세의 이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임 씨의 태도는 좋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내 재판정을 노려보면서 검사의 말에 집중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판사에게 몇 번이나 경고를 받게 돼요. 근데 이런 태도가 더 심해진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증인 이 씨가 법정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증인 이 씨가 이제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협박당했던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당시에 어떻게 가능했는지 제가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임 씨가 차고 있던 수갑을 풀더니 갑자기 22cm 길이의 줄칼을 꺼내는 거예요. 이걸 양말 속에 숨겨놨던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칼을 꺼내든 뒤에 그가 했던 짓. 칼을 들고 이 피고인석과 법대 사이에 칸막이가 있잖아요. 여기를 뛰어넘어와서 검사와 판사를 향해 달려듭니다. 당시에 재판을 진행하던 담당 검사와 판사는 이 피고인이 자기들을 피습하는 줄 알고 법정의 연문을 열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 장면을 다 보고 있었어요. 빠르게 증언대에서 달려 나와서 이제 방청석 뒤쪽에 숨어 있다가 이제 막 방청객들이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 방청객들과 함께 문을 열고 달아납니다. 근데 멀리는 가지 못했었나 봐요. 증인 이 씨는 제1호 법정과 2호 법정 사이의 통로에서 칼을 들고 끈질기게 뒤쫓아온 이 피고인 임 씨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교도관이 이걸 보고 이제 흑판을 들고 제재하려고 했는데 칼을 휘둘러서 이걸 가볍게 뿌리치고 결국 이 피고인 임 씨는 증인 이 씨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일로 이 씨는 사망하게 됩니다. 법정 한가운데서 공판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대체 겁도 없이 어떻게 법정에 칼을 챙겨와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증인을 살해한 이 범인이 대체 누구냐? 자, 이 사람 임병석이에요. 자, 지금부터 임병석이 왜 처음부터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법정 안에서 왜 증인을 살해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내용을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임병석은 고아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봐야 누나 한 명뿐이었고 거의 그냥 혼자라고 볼 수 있었어요. 혼자 몸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학교만 졸업을 하고 평택군 송탄지서의 사환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 일을 그만둔 뒤에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절도죄를 지으면서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당시의 지명은 평택시가 아닌 평택군이었어요.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임병석은 원래 성격이 좀 거칠고 난폭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도소를 다녀온 뒤부터는 정말 그야말로 포악해져요. 그렇게 출소 후에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운전기술을 배워서 1971년부터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택시를 자주 이용했던 사람이 그 사망한 증인, 그 피해자 이 씨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택시기사와 손님의 관계로 만났는데 이 씨가 택시를 또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가까워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앞서 재판 장면에서 임 씨가 증인 이 씨의 가족을 살해하고 유족들에게 협박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에는 이 씨의 딸과 임 씨의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자, 사망한 증인 이 씨는 이제 평택에서 되게 분홍이었어요. 2만 평의 전답을 소유한 그런 분홍 출신이고 담배 가게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25살짜리 첫째 딸이 있었는데 그 딸 A 씨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되게 자주 시킵니다. 이 씨가. 그러니까 어떤 심부름이었냐면 평택 전매서에서 담배를 배급받아 와라. 이제 그런 심부름이었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첫째 딸 A 씨도 임 씨의 택시를 종종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가까워지고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1년 가까이 교제를 했었고요. 72년 3월부터는 평택군 송탄읍에 새빵까지 얻어서 본격적으로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생활이 정상적이지가 않았어요. 임 씨가 되게 난폭하다, 포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툭 하면 A씨를 때리고 다 부수고 막 이랬던 거죠. 결국에는 동거 시작 6개월 만에 A씨가 아빠에게 도저히 못 견디겠다. 매질을 너무 심하게 해서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E씨는 당장 딸을 데려와서 임씨가 찾지 못하도록 친척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도 임씨는 포기하지 않아요. A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와서 하는 말. A와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당신들 전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사실 과거 사건, 50년 전 사건이라서 세세한 속사정까지는 다 알 수가 없지만 당시의 정서상 사실 요즘은 동거가 좀 흔하잖아요. 뭐 그것마저도 좀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있지만 근데 50년 전에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은 큰딸을 동거하게 놔뒀을까? 이게 가족들이 몰랐던 걸까? 독립해서 혼자 살게 두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닐 텐데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미 딸을 그렇게 때렸다는 사실이 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 말대로 사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결혼 안 시키면 다 뒤집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랑. 성격도 그랬지만 사실 서로의 경제적인 부분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가정 환경의 차이도 심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임 씨를 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임 씨가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5살짜리 딸도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자료에서는 이 사람이 결혼을 과거에 했었던 게 아니라 현재 유부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자료들도 있는데 더 다수의 자료에서는 이제 전처였다.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쪽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5살짜리 딸이 있다는 거. 이걸 A씨를 통해서 가족들이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전에 몰랐던 거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임 씨를 거부하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 씨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어머니이자 이 씨의 아내를 때립니다. 이것 때문에 징역 6개월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지.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간 임 씨는 반성을 했을까요? 사실 반성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면 남의 집 딸을 그렇게 때려놓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할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랑 결혼하겠다 이런 말 할 수가 없겠죠. 임병석은 교도소 안에서 A씨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평소에 나를 무시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결국에는 결혼을 반대한 거. 그리고 그런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는 거다. 이게 이유였어요. 자, 그렇게 1974년 4월에 출소를 했고요. 출소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들고 평택군 고덕면 해창리에 위치한 A씨의 집으로 찾아가요. 가서 막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을 했는데 되게 빠르게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곧장 경찰에 붙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그만 끝냈으면 좋았겠지만 이놈이 파출소 유치장 안에 감금이 돼 있다가 탈출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A씨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완전 이제 막 광기에 사로잡힌 거죠. 임 씨는 A씨의 집에 난입한 뒤에 도끼를 휘둘러서 자고 있던 이 씨의 어머니인 손 씨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방 씨와 그 A 씨의 어머니인 방 씨와 여동생에게까지 전치 2개월의 중상을 입혀요. 당시에 A 씨도 친척집에서 집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다행히 방 안에 숨어 있어서 화는 피했다고 합니다. 살인까지 저지르고 임 씨는 곧장 도주를 했는데요. 가족들이 신고를 해서 3일 만에 경찰에 체포가 돼요. 자, 그렇게 살인죄, 폭행,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거죠.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임병석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자, 그리고 사형 판결이 내려져요. 근데 임 씨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항소를 하면서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요. 이후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인 무기징역이 확정된 거죠. 그렇게 안양 교도소에서 이제 무기수로 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까지 죽이고 이곳에 들어가서도 임병석은 정말 바득바득 이를 갈아요.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를 이런 꼴로 만든 장본인은 A씨와 그 가족들이다. 여기에 그냥 모든 생각이 다 꽂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살인을 저지른 자기지 어떻게 피해자겠어요.
그렇게 교도소에서 무슨 짓을 하냐. 10여 차례, 이걸 50여 차례라고 기록하는 당시의 기사들도 있는데 10여 차례 이상 A씨의 집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섬뜩했어요. 내가 여기서 모범수로 살다가 나중에 출소하면 제일 먼저 너네들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내가 무기수라서 못 나갈 것 같아? 전부 싹 다 죽일 거야. 결국 A씨의 아버지인 E씨, 그 증인 E씨죠. 이분이 1974년 7월에 임병석을 협박죄로 고소합니다. 살인죄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임씨가 이후에 협박죄로 추가 기소된 뒤에 관련 재판을 받게 된 거죠. 2차 공판에는 이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협박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때 살인자 임씨는 동시에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요. 증인으로 나올 이씨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어쩌면 자신한테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야기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얘 이거 협박 편지 보낸 것도 계획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임병석이 그 범행을 계획했었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임 씨의 살인 계획은 진짜 철저했어요. 공판 이틀 전인 10월 15일에 평소에 기계공 작업을 하던 이 안양교도소 철공장에서 우연히 선반 밑에 떨어져 있는 줄칼을 발견했대요. 본인 말로는.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뭐 본인의 이야기지만요. 이걸 본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김 씨는 이 줄칼로 범행에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라인더로 이제 끝을 뾰족하게 갈아서 양쪽에 날까지 세우고 연장 상자 밑에다가 감춰둬요. 그리고 공판이 있었던 17일 오전 7시경에 아침 먹기 전에 작업장으로 가서 그 도구를 미리 양말 속에 챙깁니다. 양말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법정까지 무사히 가지고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몸수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꼼꼼하게 안 했던 거죠. 3번이나 했는데. 그냥 뭐 겨드랑이 속옷 이 정도만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양말 속에 줄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 못한 거예요. 그렇게 수색이 대충 끝나고 교도관 2명의 감시를 받으면서 임 씨는 교도소 차를 탔고요. 대기하는 동안 이제 자기가 챙겨왔던 푸른 걸레 조각으로 줄의 한쪽 끝을 감아서 손잡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갑을 풀 수 있도록 점심 식사 때 미리 챙겨둔 나무젓가락으로 열쇠를 만들어요. 이거를 또 오른쪽 소맥자락 안에다가 숨겨요. 그렇게 챙긴 거예요, 다. 이건 정말 탈옥을 했어도 할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후 2시가 됩니다. 다른 19명의 피고인들과 함께 교도관 7명의 호송을 받으면서 임 씨가 법정에 들어섰어요. 교도관이 포승줄을 풀어주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착석합니다. 오후 4시경 이제 임병석 차례가 돼요. 앞으로 나가서 검사의 신문을 받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씨와 마주하게 된 거죠. 임 씨는 협박 편지를 보낸 사실을 내내 부인했고요. 편지 속에 있는 필적과 자신의 필적이 다르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근데 이 씨는 뭐라고 말하냐면 임 씨랑 같은 방에서 지냈던 사람이 출소 후에 직접 편지를 가져다 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렇게 검사와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가 직접 편지의 협박 내용을 읽고 있었는데 딱 이 부분. 출소하면 너네 가족을 전부 몰살시켜 버리겠다.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 증인석에 있었던 이 씨를 죽일 듯이 노려봐요. 그리고 몇 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 흐르고 임 씨는 수갑을 풀어버립니다. 이걸 알고 검사는 재빠르게 몸을 피했고요. 재판장도 법정 오른쪽 밑에 있던 옆문으로 빠져나가요. 입회석에 있는 재판장석 뒤에 있는 합의실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이 씨는 증인석에서 방청석 뒤쪽을 향해 달아났고요. 7명의 교도관들은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난동을 부릴까봐 정말 그 사람들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줄칼을 치켜든 임병석은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법정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이 씨를 찾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씨가 이제 법정 뒷문으로 빠져나왔잖아요. 너무 막 안타까운 게 빨리 막 더 많이 멀리 도망을 가서 막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놀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칼을 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을 해쳤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그 사람이 진짜 수갑을 풀고 지금
엄청난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너무 놀랐는지 몇 발자국 못 가고 한 10m 정도 떨어진 입구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임병석 눈에 띄었죠. 이 씨를 발견한 임 씨는 곧장 달려오기 시작했고요. 이 씨가 도망을 치면서 이 모습을 목격한 한 교도관이 임 씨를 막아섰는데 결국 이 씨는 등 쪽을 찔립니다. 이후에 흉기를 2번 더 휘두른 임 씨가 서쪽 문을 향해서 도주를 해요. 이 씨는 사람들의 신고로 급히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주한 임병석은 어디로 갔을까요? 1m 높이의 뒷담이 있었는데 이걸 넘어서 당시에 그 앞에 있었던 대한중석 재련소 앞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비 주임이 서 있는 거를 딱 보고서 육군부대 사이에 나 있는 골목길 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있었겠죠? 오른손에는 줄칼을 쥐고 왼손에는 막 풀어진 수갑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로 막 도망을 치는데 골목길 끝에 딱 가정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이 딱 막힌 거죠. 그래서 그 가정집의 장독대를 밟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군부대 담을 넘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이제 반대편에 있었던 경동산업 군회로 뛰어내려요. 여기서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이제 출동한 교도관 그리고 경찰들과 계속 대치를 벌이던 중에 스스로 손을 들고 나와서 자수를 합니다. 그렇게 검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성이 안 되는 인간이 있구나 싶어요. 검거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현장 검증을 할 때도 계속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사람을 한 명 더 죽였잖아요. 1974년 12월 6일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의 같은 법정 안에서 이번에는 임 씨의 증인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는 사람을 죽이고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살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논고를 하면서 피고인 임병석에게 사형을 구형했고요. 1974년 12월 20일 1심 재판부도 임 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임 씨가 또 항소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상고까지 갔다가 사형이 확정돼요. 선고를 내리기 전에 최후 진술에서 판사가 질문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대답.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을 미련 없이 가겠다. 독립운동가인가요? 그렇게 본인 말대로 가야 할 길을 언제 갔냐? 1976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고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범죄자예요. 거의 이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사건 있고 나서 신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거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숨진 이 씨의 가족들이 사건 발생한 영등포 지원으로 달려와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어요. 교도관의 근무 태만으로 억울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명백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너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게 사실이잖아요. 이미 공장에서부터, 식당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을 직위 해제했고요. 당시 임병석의 몸수색을 했던 교도관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시키고 4명을 파면합니다. 문제가 진짜 많았어요. 어떻게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냈음에도 아무도 몰랐냐. 편지 내용을 아무도 검열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사건 당일에 몸수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3번을 받았어요. 근데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흉기를 빼서 휘두를 땐 이걸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죠. 사실상 업무에 충실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뭐 날아오는 흉기, 휘두르는 흉기까지는 막을 수 없었겠지만 이게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드러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교도관에 대한 처우가 당시에 너무 열악했다는 거예요. 봉급도 엄청 적었고요. 교도관 1명이 당시에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명에서 7명 정도를 감시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명이 흉악범 14명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경무량이긴 하죠.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건 이후에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법무부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좀 어떠냐? 50년이 지났잖아요. 여전합니다.
많게는 수용자 200명을 교도관 단 4명이 관리해야 할 정도래요. 더 심해진 거 아닌가요? 갈수록 흉악범들은 판을 치는데 통제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변화되는 게 없다면 개선되는 것도 없겠죠. 지금도 교도소 내 과밀 수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형 집행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반드시 감옥에 가서 마땅한 기간만큼의 형을 살아야 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과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야 합니다. 늘어나야 할 것들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으면 줄어들어선 안 되는 것들이 줄어들게 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1974년에 발생한 증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